베이징 호텔에서의 총격, 유출된 암살 음모,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의 체포. 영화 대본처럼 들리지만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관영 매체는 장 장군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소식통들은 시진핑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쿠데타 시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중국이 최고의 장군인 장위자오와 그의 위원회 위원인 류 싱리의 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군부 숙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장위자오는 사실상 중국 군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이 총사령관이지만 시진핑은 군인이 아니라 정치인입니다. 장위자오가 실제로 군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의 작전 장성이었고 기술적으로는 중국 군대에서 2인자였습니다. 지금은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충격적인 건 장위자오가 경쟁자가 아니라 시진핑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들은 중국 내전 때 함께 싸웠고 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알고 지냈습니다. 사실 장위자오는 2022년에 은퇴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전례 없는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는 실제로 장위자오에게 은퇴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위자오를 자신의 군이 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군대에서 말하자면 사실상 중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묻는 건 시진핑이 장위자오도 못 믿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냐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누구를 쓸 것인가? 지금요? 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장위자오가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군부의 최고위층 인사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인사 대부분을 숙청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처럼 국가 최고 군사 지도부입니다. 지난해에만 시진핑은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장군을 포함해 8명의 장군을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밑에 있던 그 사람이죠. 이번 주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숙청의 배우가 시진핑이 아닌 장일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도 사라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쓴 사람 혹은 이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중국 당국이 실제로 장의 체포를 발표하기 전에 먼저 장의 체포를 발표했어요. 이 점이 꽤 흥미롭죠. 시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공식 발표 몇 시간 전에 소식을 알렸기에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이 이야기는 샹위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건데 그녀는 중국계 캐나다인 인권운동가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공식 발표가 있기 며칠 전인 1월 19일에 그녀의 친구 미스터 X라고 밝힌 분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를 정보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정보원은 그녀에게 장위자오 체포와 중국 공산당 내 중대한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이 전화를 공개할 만큼 너무 바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미스터 X는 정보원이 누구냐는 질문에 장위자오와 리위, 즉 군사위원회 소속 인물이라고 답합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1월 18일 저녁 베이징 시간으로 시진핑을 상대로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진핑은 베이징 서쪽 호텔에 머물 예정이었고 최근 몇십 년간 일정한 거처 없이 며칠마다 위치를 바꿨습니다. 장과 류는 시진핑 체포를 1월 18일 저녁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 실행 2시간 전 계획이 유출됐습니다. 시진핑은 그날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호텔에 머물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체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틀 연속 한 곳에 거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시진핑이 일부러 이것을 미끼로써 장을 유인했다는 추측이 나왔고 그 해석이 맞거나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보를 받은 후 시진핑은 2시간 전에 즉시 호텔을 떠나 조용히 역체포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장의 측근들은
정보가 시진핑에게 누설된 사실을 모른 채 계획대로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던 장애 인원들과 시진핑이 배치한 세력들 사이에 호텔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진핑의 경호원 9명이 사망했고 장애 인원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권운동가 상위가 물었습니다. 그때 장애 인원들은 어디 있었나요? 한 곳에 있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었나요? 정보 제공자가 말하길 시진핑이 그곳에 있었고 군대도 배치됐지만 그 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자주 호텔에 머물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하곤 했기 때문에 한 곳에 그를 붙잡아 두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진핑이 2시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바로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만 합니다. 장과 리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도 처음 기회가 생기자마자 모두 구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하면서 왜 가족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았을까요? 정보 제공자는 상과 리위가 작전 성공을 믿어 가족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그들이 미리 대비했다면 작전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시는 이미 가족 주변에 여러 정보원을 심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니 전체 내용은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화 후반부에 정보원이 말하길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사건이 시를 심하게 겁먹게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통보를 받고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현재 선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안이 즉시 강화돼 게스트하우스가 봉쇄되고 외부에 경비가 배치됐습니다. 샹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시진핑과 꽤 가까웠던 인물이었고 정보원이 답하길 그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숙청해 왔으니까요. 이제 누구도 그에게 충성하지 않아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시진핑은 매우 의심 많고 편협해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더 두려워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더 조심스러워질수록 더 조심스러워 보이고 더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며 뭔가 잘못될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 체제는 본질적으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모두가 끊임없이 서로를 경계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중국 정치는 다른 개방 국가들보다 훨씬 더 은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더 은밀하지만 중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러시아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정말 극적으로 들립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 공식 발표문의 표현 방식입니다. 곧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발표와 체포 또는 체포와 발표 사이의 시간입니다. 작년에 비슷한 숙청 때도 중국 공산당이 체포 발표에 몇 달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소문이 돌았고 공식 발표 전까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체포나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만에 바로 발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입니다. 장의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합동참모부, 합동참모부장입니다. 류전리 류젤리는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심의 후 장의샤, 류전리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식 성명은 장의샤가 정치 기율, 조직 기율, 청렴 기율, 청렴한 통치, 대중 기율, 그리고 업무 기율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의 용어입니다. 그는 시진핑이 싫어하는 일을 했고 그녀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체포 발표가 있은 지 며칠 후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장이 중국 핵 기밀을 CIA에 유출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큰 사건이니 살펴봅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정보는 중국 고위군 장교들이 참석한 브리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브리핑은 실제로 우리가 앞서 봤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에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이 정치적 파벌을 만든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참석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그가 목적을 위해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연합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고 주요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는 당의 단결을 해치는 것이며 중국 공산당 규율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건설해야 하거나 무언가를 고용해야 하거나 공장을 세워야 할 때 계약을 내줍니다. 이 기관이 누가 계약을 따낼지 결정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가 부패했다고, 즉 가족이나 자신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에게 계약을 몰아줬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가장 충격적인 거래는 물론 이 회의에서 모두에게 장이 중국의 핵무기 핵심 기술 데이터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보도를 하게 만든 모두가 화제가 된 뉴스입니다. 이 보도의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이 브리핑에 참석한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이고 방금 최고 군사장군의 이런 행동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진핑의 어린 시절 친구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CIA 스파이였단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서방 언론에 말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 같고 아무도 그걸 유출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중국을 면밀히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마도 허가된 유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일을 늘 어디서나 합니다. 그들은 언론과 협력해 여론을 통제하려 했고 이번 유출에서 중국 공산당의 목표도 해외 여론 통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국민들이 실제로 읽는 중국 관영 언론, 신문들은 우리가 이미 다뤘던 5가지 범죄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의 기강만 따르지 않았을 뿐이며 그들이 말하는 것도 그것뿐입니다. 핵 기밀이나 CIA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외신에만 나왔습니다. 장이 핵 기밀을 미국에 팔았다면 중국에서 크게 보도됐을 텐데요. 중국 공산당이 그를 망신 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CIA 이야기를 외국 청중에게만 공개하는 건 이게 장을 해외에서 배신자로 보이게 하고 실제 상황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선전임을 시사하지 않나요? 실제로 쿠데타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들이 외부 조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라는 사람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들을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天安門 광장 인근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가 체포됐다고 발표되자 경찰과 바리케이드가 광장에 설치되며 비상경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시위나 분노를 할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天安門 광장을 본 적이 있다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989년 많은 시위는 중국 공산당의 인기 지도자 사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세대를 돕고 당과 나라의 개방을 더 빠르고 크게 추진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망했을 때 젊은이들은 자신들에게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天安門 광장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위자오는 조사 중임에도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사진과 이름이 아직 중국 공산당 웹사이트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거는데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들이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사이트에는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과 상관없이 검열할 필요 없고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은 채널과 취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